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재 44쪽 제11단은 새로운 국제질서와 근대화 운동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19세기 말에 동아시아 각국은 외세에 의해서 개항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세의 서양 유럽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월등히 강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외국 세력의 힘에 의해서 개항된 동아시아 각국은 자신들도 그러한 힘을 갖추기 위한,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 유럽 국가들과 같은 모습을 갖추기 위한 개혁, 바로 근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요. 청나라가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었고, 그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영국에게 개항을 하였다라는 내용 살펴보았어요. 그죠? 이런 내용이었죠. 18세기에 영국은 동아시아 무역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청과의 무역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 보니 19세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인도산 아편을 팔게 되었다. 그러면서 청나라의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청나라에서 은이 빠져나가면서 재정이 악화되었고, 또한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청나라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가 아편 단속을 강하게 하자 영국에서는 그것을 자유무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청나라를 공격했으니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는 아주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영국에게 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징 조약에는요,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죠? 홍콩 하얀이라든지 5개 개항이라든지 공행무역의 폐지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또한 그 이후에 맺어진 여러 가지 추가 조약들을 통해서 협정관세, 영사재판권, 최애국 대우 같은 이런 내용들이 서양 유럽들에게 청나라가 허용하게 되는 조약의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불평등 조약 체제가 기존의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었던 조공과 책봉의 질서를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청나라는요,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했던 태평천국운동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한족들의 농민의 봉기를 겪게 되는데, 여기에서 서양 용병군대였던 상순군이 활약을 하면서 이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서양식 무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청나라 사람들이 실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런 서양의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또한 난징 조약 체결 이후에 더욱더 무역의 규모를 확대하고 싶었던 영국, 청과의 무역을 하고 싶었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청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이 점령당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패배를 청나라가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는 자신이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청나라가 최초로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 양무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인 양무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어서 일본의 개항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인 양무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지방 실력파 한인 관료층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증국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홍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증국번, 이홍장 이런 사람들은요,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지방에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향용을 조직을 하고 그 향용을 이용해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임명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승군 청나라가 고용한 외국 용병 부대와 함께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서양 무기의 위력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인 양무운동의 적임자로 임명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양무파 관료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양무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모토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인 양무운동은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냐면은 중체서용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중체서용이란 무엇이냐? 중체, 몸통은 중국의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을 이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늦추십시다.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서양의 무기나 과학기술만을 받아들이려는 태도,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중체서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청나라가 그래서 시도했던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근대적 개혁 시도는 적극적인 것인가요? 소극적인 것인가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통치체제를 그대로 놔두는 과정에서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만 수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분적이면서도 소극적인 형태의 근대적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중체서용의 원칙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상반된 평가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쪽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나라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 국가라고 하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들이 서양 국가들에게서 전쟁에서 패했던 것은 무기나 과학기술만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 소극적이면 부분적인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라고 이렇게 청나라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부족했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통치체제 자체를 다 바꾸는 게 쉬울까요?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만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그렇죠.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만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수천 년 넘게 유지되어 왔던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체제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자, 게다가 이런 어떤 통치체제 하에서는 기존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통치체제 자체를 바꾸려면은 정권의 교체와 같은 급격한 정치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청나라 조정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특권이나 통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이나 무기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근대화의 현실적인 방향이었다라고 이렇게 현실적인 입장에서 중체서용을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있을 논술형 수행평가에서 이 부분이 출제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과연 이 중체소형이라고 하는 원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한번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고 반해? 아무튼 중국은 이 중체서용의 원칙에 따라 근대적 개혁 시도 양무운동을 진행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양무운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자강, 스스로 강해지는 것, 그리고 근대화, 산업혁명 이후의 서양 유럽의 국가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양무운동의 목표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에 춘추 전국 시대의 개혁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19세기의 개혁이나 모든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것은 바로 부국강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양무운동 역시 바로 이 부국강병을 달성하는 것이 그 개혁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들을 사용을 했느냐? 첫 번째, 비추십시다. 부국책으로는요, 기선회사라든지 방직공장과 같은 근대적 기업을 설립하면서 경제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자, 기선회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증기선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를 가지고 기선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청나라에서는 근대화를 시도하면서 기선회사를 만들려고 하였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 배웠습니다. 청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물길이다.
뱃길이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강남의 뛰어난 경제력을 창장강이나 연안항로, 대운하를 통해서 어떻게 중국 각지로 보내느냐가, 운송하느냐가 중국의 경제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기존의 중국에는요, 돛담배나 아니면은 노젓는 배를 이용을 해서 물길을 따라 중국의 상품을 운송하는 많은 운송업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난징 조약 이후에 서양의 기선회사, 증기선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서양이 가지고 온 증기선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돛담배나 노젓는 배에 비해서 훨씬 더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물자의 양도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자의 운송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은 기존의 돛담배나 노젓는 배에게 운송을 맡겼을까요? 증기선에다 운송을 맡겼을까요? 그렇죠. 증기선에게 운송을 맡겼겠죠. 그죠? 그러면서 서양의 운송회사들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운송업자들을 또 망하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침략, 피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양의 침략적인 접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증기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선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직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면직물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방직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 왜 만들었느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영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계와 공장은 무엇이었느냐? 방직공장, 방적공장 이런 것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산업이 바로 면직물을 생산해내는 방직산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징조약 이후에 영국으로부터 들어온 대표적인 수출품도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면직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영국에서 만든 이 값싼 면직물들이 대량으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의 중국의 전통적인 수공업자들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상품들에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영국의 경제적 침투에 맞서기 위해서도 청나라는 이러한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또한 밑줄칩시다. 강병책으로는요, 서양의 무기라든지 구단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해서 해군을 창설하고 무기를 만드는 공장, 군수공장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등을 통해서 군사력의 강화를 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때 만들어졌던 청나라의 함대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북양함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만들어진 청나라의 해군 북양함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왜 강명책에서 일단은 해군을, 근대적인 해군을 창설했을까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그렇죠, 지금까지 청나라가 겪었던 1, 2차 아편전쟁의 피해 모두 바다를 통해서 들어왔던 서양에게 당한 전쟁의 피해였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앞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방어력을, 해안의 방어력을, 바다의 해군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청나라가 만든 첫 번째 근대적인 해군, 그게 바로 북양함대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이 함대를, 전함을 잘 만든다고 하는, 전투함을 잘 만든다고 하는 영국과 독일로부터 청나라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력한 전함들을 구입을 해서 만든 해군이 바로 북양함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함의 성능 면에서는, 스펙 면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이들을 따라올 군대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해군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북양함대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군수공장으로 이때 만든 게 무엇이냐면요, 금릉기기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금릉기기국이라고 하는 서양의 무기를 만들기 위한 군수공장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서양에서 더 우수한 기술이라든지 지식 같은 것들을 배워오기 위해서는 유학생을 파견할 필요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서양 유럽 국가들에게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고요. 또한 중국에서 근대적인 지식이나 외국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대적인 학교인 신식학교를 설립하는 등 나름 이 양무운동의 경우에는 당시 청나라가 필요로 했던 부분들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또 올바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나름 괜찮은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 청나라가 시행했었던 양무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모든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개혁하기 이전에 그 사회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층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 차례 중국의 개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송나라 때 왕한석의 개혁도 그런 어떤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로 끝났고요. 그죠? 명나라 때 장거정의 개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모든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그 사회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증국본, 이홍장 원래 청나라의 중앙 관료가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태평천국의 난을 운동을 진압을 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신진 관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기존의 청나라의 중앙 관료들은 이런 증국본이나 이홍장 같은 사람들이 예뻐 보였을까요? 미워 보였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개혁을 주도하는 강력한 실권 이런 것들을 장악하게 되니 당연히 기존 보수적인 관료들 입장에서는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견제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러한 어떤 양무운동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양무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한계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그렇죠. 중체 서용의 방식에 의해서 추진된 근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양무운동의 경우에는 청나라 사람들의 의식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려 했냐 하지 않았나요? 의식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서양의 기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무기 이런 것들만 도입을 하려 했던 것이 바로 양무운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은 양무운동이 시행되면서 이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관료 선발 제도인 과거제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었을까요? 폐지가 되었을까요? 의식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출세하고 싶은 젊고 유능한 인재는 유교경전을 읽으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할까? 서양의 언어와 과학기술을 익히고 공부를 했을까? 그렇죠. 과거제를 응시하기 위해서 유교경전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청나라는 신사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제의 일정 단계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어떤 공장과 기계 같은 것들을 들여오고 함대를 창설하면서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해 나가려고 하였지만 그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한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은 사실 제대로 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양무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한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게다가 사실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강희, 옹정, 권룡을 거치는 3대의 전성기를 지나게 되면은 청나라의 관료사회는 상당히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점차 변해가게 됩니다. 썩어가는 그런 어떤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개혁이 추진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양무운동이 나름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고 청나라에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담당하는 정치인들이, 관료들이 제대로 그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능력이라든지 소양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제대로 이행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거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관청이나 관리들의 부당한 사업 간섭이라든지 비효율성,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청나라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근대적 개혁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청나라 정부에서 어떤 지방을 통치하는 지방관에게 방직 공장을 만들라고 예산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공장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방관의 경우에는 어느 한 지방에 평생 동안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임기가 지나면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방직 공장을 만들다가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이후에 그 지역을 통치하러 오는 후임자에게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너 여기서부터 어떻게 만들면 돼? 라고 인수인계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지역에서 만약에 반직 공장을 완성시킨다면은 그게 나의 공이 되는데 내가 하다 말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어받아서 그것을 완성시키게 되면은 그게 후임자의 공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원래 이 방직 공장 만들던 관료가 새로운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만들던 공장 전부 다 뜯어가지고 다시 말이나 소에다 실어가지고 자기가 새로 임명되는 지역에 옮겨가서 거기다가 공장을 다시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겠어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같은 것들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치가 제대로 개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양부운동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웠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양부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였느냐? 지금 청나라는요, 자신에게 접근해왔던 산업혁명을 이룬 서양 유럽 국가들의 침략적인 접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권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한 경제적인 침탈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청나라가 양부운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물론 힘을 길러서 그런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인 접근을 막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마치 서양 유럽 국가들처럼 아직까지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주변의 국가들에게 침략적인 접근을 하려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가 목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어디였느냐? 청나라와 가장 가까우면서 오랫동안 더 좋은 관계를 이어왔던 조선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가 바로 그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근대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면서도 청나라와 전통적으로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 청나라의 새로운 타겟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는 양부운동을 통해서 마치 서양 유럽 국가들과 같은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면서 무엇을 하고자 했었느냐? 조선이나 베트남과 같은 이런 어떤 전통적인 조공과 책봉에 맺고 있었던 관계를, 그것을 근대적인 성격의 식민지로 바꾸려는, 그래서 서양 유럽들이 마치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침투를 하면서 이권을 뜯어갔던 것처럼 베트남이나 조선에서 그러한 역할을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양무운동을 통해서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루고자 했던 야심과 욕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청나라의 야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청나라는 베트남과 조선을 목표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트남을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은 누구도 가지고 있었느냐? 프랑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지배할 것인가를 놓고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청프 전쟁이었고요. 여기에서 청나라가 프랑스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일단 여기까지는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강력했던 산업 국가였으니까 서양 유럽에게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884년이었으니까 아직까지 양부운동을 추진한 지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누구에 의해서 좌절이 되느냐? 일본에 의해서 좌절이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조선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청나라와 달리 상당히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형태로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청나라와 조선을 낳고 벌였던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청나라가 시행했었던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계를 가졌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자랑했던 그 좋은 스펙의, 좋은 성능의 북양 함대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정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수적인 세력들이 청나라의 권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북영함대 같은 근대적인 부대에 제대로 예산 지원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상당히 좋은 전함을 갖춰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게다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식과 제도에 대한 개혁 없이 기술이나 기계, 무게 같은 것들만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무기를 갖춰놨으면서도 그것들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청나라는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한테 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려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게까지 패배를 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자기들보다 한참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었던 일본에게 당한 패배는 청나라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왔던 양무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는, 양무운동의 실패를 확인하게 되는 대표적인 계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청나라는 양무운동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두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인 이른바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가서 마저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우리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개항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는 크리스트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에도 막부 때부터 서양과의 통교를 금지하고 오직 네덜란드하고만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후에 많은 서양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본에게 교육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막부는 그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아요. 밑줄칩시다. 막부는 쇄국 정책을 고수합니다. 자, 교재에는 쇄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쓰는 표현이 아닐 것 같아요. 정확히는 바다를 금지한다는 표현으로 해금 정책을 고수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교과서 표현대로 쇄국이 아니라 해금 정책을 고수하였다라고 이렇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던 일본에게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우리 차례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요.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국방 대책을 강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청나라의 문을 연 것은 영국이었는데요. 일본을 개항시킨 나라는 어디였냐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밑에 목적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과 무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으로 진출하려면은 태평양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중간에 들를 수 있는 일본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에서는 포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포경업 무엇입니까? 고래잡이죠. 그죠? 고래잡이를 하면서 중간에 물자를 구할 수 있는, 식량 같은 물자를 구할 수 있는 중간 보급기지로서 일본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치치시다 무력 시위를 하면서 일본에게 문을 열 것을 통상을 요구하도록 하였어요. 자,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게 칠한 배에 4척의 배를 에도 앞바다에 끌고 왔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검은 배라는 뜻에서 그것을 흑선이라고 불렀는데요. 미국은 일본인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검게 칠한 배 4척을 끌고 에도 앞바다에 왔던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4척의 흑선을 함대를 파견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미국은 에도 앞바다를 향해서 대포를 빵빵빵 쏩니다. 에도를 직접 맞춘 것이 아니라 에도 앞바다에다가 끌고 온 이 함대에서 대포를 쏴서 에도 앞바다에다 대포를 떨어뜨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의 함대가 쏜 대포가 포탄이 에도 앞바다에 떨어졌고 엄청나게 큰 물보라가 일어나는 것들을 일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페리 제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너희랑 통상을 하고 싶다. 통상을 요구한다. 만약에 너희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다음번에는 이 무시무시한 대포의 위력을 에도에 가가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갑작스러운 일이라 너희들이 정신이 없을 텐데 1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올 테니 그때 답변을 내놔라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에도 막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저렇게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진 이들이 다음번에 쳐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 에도는 분명히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서양 세력과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을 깨도 될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뉘어서 팽팽한 어떤 의견의 대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서 1년이 지났고요. 1년이 지났을 때 제발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번에는 무려 2배나 느는 8척의 핵선을 끌고 와서 에도 앞바다에 와서 자 1년이 지났다. 이제 너희들의 대답을 내놔라 라고 하는 미국 측의 요구를 듣게 됩니다. 자, 결국 에도 막부는 이런 어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력에 맞설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일본과 미국이 국교를 맺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외교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함대를 끌고 와서 대포를 쏘면서 외교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포함 외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대를 끌고 와서 수도 앞바다에서 대포를 빵빵 쏘면서 나라를 협박을 하면서 외교를 요구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운요 사건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던 일본이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참 무서운 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미국한테 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나중에 조선을 개항을 할 때 그대로 똑같이 써먹었던 겁니다. 그죠? 잠시 후 수업이 끝나면 교실의 창문을 열어 교실 안의 공기를 환기시킵니다.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결국 에도 막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굴복을 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결국에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개항을 하는 조약을 맺게 되는 그게 바로 일본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맺으십시다.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네덜란드가 아닌 서양 국가들과 통하고 교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자, 미일 화친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출칠게요. 시모다와 하코다테라고 하는 2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되고요. 미국 선박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게 되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다른 서양 국가들이 들어와서 일본의 이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치십시다. 무엇? 그렇죠.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줄 것 같은 내용들을 요구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미일 화친 조약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됐는데 요거는 일본의 문을 열게 한 개항 조약이었고요. 이후에 미국은 본격적인 자유무역을 요구하게 되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또 다른 무역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밑줄칠게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은 개항 조약이고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무역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일본은 미국에게 본격적으로 문을 개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는요, 밑줄칩시다. 4개의 항구를 추가적으로 더 개항을 하게 되어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등을 개항을 하게 되고요. 오사카나 에도의 경우에는 항구가 아니라 시장을 개방하는 개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계속 밑줄칠게요. 협정관세나 영사재판권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이나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모두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일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 이 2개의 조약과 무슨 조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 또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요, 사실, 에도 막부 시대였으니까, 막부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고, 천황은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과 조약을 맺는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요, 형식적으로라도 일본 천황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당시 일본 천황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서양 오랑캐가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 이 2개의 조약을 이제 맺을 때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요 얘기 나중에 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무사들은 이것을 대단히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밑줄칩시다. 굴욕적인 개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무사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개항하고 난 이후에 미치칩시다.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일본의 경제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의외로 미국은 일본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단이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생필품 이런 것들, 식량 같은 것들, 식료품 같은 거 많이 사갔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일본 사람들도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의외로 그런 것들을 꽤나 괜찮은 값에, 비싼 값에 많이들 사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을 파는 일본 상인들의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파는 게 이득일까요? 미국 상인들한테 파는 게 이득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미국 상인들한테 파는 게 이득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미국 상인들이 부르는 값이 그 물건의 가격이 되면서 물건 값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미국에다 많이 팔다 보니까 일본 내 시장의 물자의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물건의 값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급등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본에서 많은 양의 금을 사가게 되면서 금 부족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어떤 현상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경제적인 혼란과 굴욕 모두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미국이랑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한 무능력한 막부 때문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밑줄 칩시다. 일본의 지방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막부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왜 지방의 하급 무사들이 중심이 되었느냐? 바로 그들의 어떤 생활이 가장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엄격하게 신분 간의 이동이 금지되는 사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러한 어떤 급격한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하급 무사들의 생활이 가장 크게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날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지만은 받아들이는 수입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바치는 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쌀의 양은 똑같은데 물가가 점점 더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할 수 있는 수준은 더욱더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장사나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 아니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본은 신분 간의 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마냥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막부에 대해서 불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막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운동이 전개가 되느냐? 이른바 존왕 양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존왕 양이 운동이란 무엇이냐? 밑줄칩시다. 존왕, 천황을 중심으로 양이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존왕 양이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막부가 무능해서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원래 천황에게 다시 권력을 돌려주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무능한 막부가 아니라 천황을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으니 그게 바로 존왕 양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하지만 천황에게 권력을 돌려주자, 그리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었냐면은 명분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실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하급무사 이런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든 요인은 전부 다 무엇 때문이었어요? 막부가 무능해서 서양 오랑캐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 목적은 바로 무엇이었다? 막부를 타도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바로 존왕 양이 운동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후에 이 존왕 양이 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나가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느냐? 막부와 관계가 불편했던 다이묘들, 그런 다이묘들이 이런 존왕양이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이묘가 다스리는 번 단위로 이 존왕양이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에 동참했던 대표적인 번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초슈번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스마번 같은 이러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들이 이제 조남양인 운동에 동참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 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막부와 관계가 조금 불편한 그런 어떤 번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급무사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막부타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자 기존의 관계가 불편했던 막부와 대립을 하는 조남양인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번은 다이묘가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그죠? 이 번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조남양인 운동을 실제로 막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세력들의 힘을 움직임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탄압하려는 막부와 그리고 막부를 타도하려는 세력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과 막부 사이에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초슈번이나 사스마번 같은 이 번들을 중심으로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서양에 대한 입장이 살짝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하게 돼요. 원래 이 사람들은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입장을 주장했었는데요. 이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문을 열고 서양에 대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개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초슈번이나 사스마번 모두 이후에 서양 유럽의 서양 국가들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잠시만요, 녹화 잘 들으니 잠깐 볼게요. 네. 잘 되고 있네요. 자, 얼른 끝내야 되겠네요. 자, 초슈번 같은 경우에는요, 초슈번에 다가오는 외국 선박, 미국과 프랑스 선박에게 대포를 쐈다가 반대로 미국과 프랑스 군대가 와서 초슈번을 폭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이쿠 이들의 무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도 하루빨리 저런 무기들을 만들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고요. 사스마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스마번의 다이묘가 지나가는데 영국 상인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괘씸하다라고 해서 원래 이제 다이묘가 지나가면 전부 다 말에서 내려가지고 바짝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은 영국 상인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침략해왔던 영국 해군에게 폭격을 당하면서 마찬가지로 사스마번도 완전히 박살이 나는 이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존 왕 양이는 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명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실적인 목표는 막부를 타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막부를 타도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할 필요가 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둘의 대결에서 초슈번과 사스마번이 에도 막부의 수도였던 에도 그리고 천황폐하가 일본의 천황이 있는 교토 지역을 확보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들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막부는 일본에 대한 통치를 포기하게 되고요. 일본에 대한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니 그게 바로 왕정복고, 일본에서는 대정봉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본의 메이지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는 천황 때에 있었던 급격한 정치적인 변혁이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에게 권력이 돌아간 사건,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것을 가지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메이지 유신의 경우에는 좁은 의미로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것을 가지고 좁은 의미에서는 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추진된 일본의 근대적 개혁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죠? 왜
청나라는 중체 서영의 방식으로 근대화를 추구했느냐? 그것이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가 바뀌는 정권의 교체와 같은 급격한 정치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는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후에 추진된 일본의 근대적인 개혁은 양문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면적인 개혁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느냐? 이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의 근대적 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